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열렸습니다. 여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이죠. 안규백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석대변인 한지아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국내외 스포츠 소식을 담은 스포츠 먼데이, 그리고 품격 토론이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역시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의 여야 회동이 되겠군요. 네. 처음부터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네, 이 회담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11년 만에 이 여야 대표 회담이 열렸는데요. 신경전이 시작부터 좀 있었습니다. 이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 이 특권 내려놓기 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좀 겨냥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제3자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처리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한동훈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앞서서 이 10분씩만 발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한동훈 대표가 한 대략 3분 정도,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대략 9분 정도 이렇게 넘겨가면서까지 발언이 어제 좀 길어졌습니다. 네. 어렵게 성사된 여야 대표 회동인데 뭔가 합의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이 합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회담이 뭐 당초 1시간 반을 예정을 했었는데 이 발표문 공개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 정도였습니다. 뭐 당초 계획보다 뭐 2배 정도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양측이 좀 의견을 나눈 건데 뭐 아쉽게도 좀 쟁점 법안 같은 거에는 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당은 우선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기구를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그래서 좀 뭐 일부 의견이 조율이 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말씀드린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쟁점안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렇다 할 합의가 없었습니다. 뭐 금융투자소득세 이 관심이 많으시죠? 뭐 합의가 어제 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이른바 이 전국민 25만 원 이 지원법도 어제 입장차만 드러냈고, 해병대원 특검법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어제 두 사람이 뭐 한 40분 정도 뭐 독대를 하는 시간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할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뭐 민주당 일각에서 좀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 이른바 뭐 계엄 준비설이라고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관련된 발언을 한 겁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뭐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가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뭐 언제든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에 대한 그런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좀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즉각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냈군요. 네, 이 대통령실이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뭐 대응을 하진 않았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정치 공세다라고 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정부가 하지도 않고 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계엄령을 주장한다고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논란을 언급을 하면서 당시에 이 수백 명을 조사하고 뭐 수사도 같이 했었지만 이 단 한 명도 기소가 안 되고 방첩 민원만 1,400명 줄기만 했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대표 회담 그리고 이른바 계엄 논란 등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어지는 전격 인터뷰에서 자세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죠. 네, 이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모레부터 이틀 동안은 먼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또 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각각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또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이 나흘간이죠. 대정부 질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10일에는 통일 안보, 또 그다음 날에는 경제, 또 마지막 날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이 대정부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야는 오는 26일에 이 본회의 후에 다음 달 7일부터 또 25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의원 37명이었습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참모로 규용됐던 인사들이 중심이었습니다. 37명의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처음부터 계획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정부 실정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현 정부의 정치 실패를 결코 덮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던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개입 의혹이 나오자 또 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정치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외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자국민 인질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시신 수습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이었죠.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했을 당시에 끌려간 인질들입니다. 당시에 하마스는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 정도를 인질로 잡아갔는데요. 이번에 이 사망자 중에선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은 인질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하마스가 다시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선 정부 대처가 잘못됐다,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좀 나머지 인질들도 구출해라, 살려내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망한 인질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기도 한 거죠.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주셨는데 미국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간밤에 미국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간밤에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인 이 골드버그 폴린 이 이름을 두고 이 사람의 사망을 두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분노한다라고 하면서 이 하마스 지도부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합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 가겠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한 30대 남성이요. 경찰이 찾아가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렸군요. 네, 그런 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그젯밤 11시쯤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8층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A씨가 뛰어내려서 숨졌습니다. 경찰이 이 혐의점을 찾고 이 남성을 만나러 갔을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혐의가 이 미성년자 이 성착취물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이 남성이 받고 있었습니다. 네.
상황이 대략 어땠는지 경찰 설명은 이렇습니다. 뭐 경찰은 이 A 씨가 이 피의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먼저 인기척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좀 보니까 이 A 씨가 베란다 난간에 있는 걸 확인을 하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신고를 한 후에 곧바로 이 A 씨가 뛰어내려서 숨졌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 A 씨가 투신한 경위와 또 추가로 성착취물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처벌 수위가 낮다 이런 지적이 있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현재 이 성폭력 처벌법에서 이 딥페이크 음란물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만약에 대상이라고 하면 유포할 목적이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소지만 해도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 불법 촬영물보다는 처벌 기준이 좀 느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재판까지 가더라도 실형을 받은 경우도 사실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처벌 규정이 생긴 지난 2020년 3월 이후 허위 영상물로 처벌받았던 판결문을 좀 보니까 전체 120건 중에서 절반이나 이 집행유예 아니면 뭐 벌금형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소지를 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거니까 제작과 유포뿐만 아니라 똑같이 이 단순히 갖고만 있어도 소지만 해도 이 처벌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 관련법 제정에 속속 착수가 되고 있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 범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어서 법 제정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받은 사람에게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이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영국은 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기만 해도 유포하는 것은 상관이 없이 처벌하는 법을 지금 좀 진행을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범죄를 예상해서 미리 법을 만들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좀 최대한 빨리 이 법률이 좀 정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이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라남북도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낄 전망이어서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비가 오며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27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은 평소보다 도로가 더 혼잡한데요. 오늘은 수도권에 비까지 내리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시흥 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 3, 4차로가 차단됐는데요. 개항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는 특히 구리에서 판교 쪽이고요. 퇴계온에서 광암 터널 쪽으로 긴 구간 답답한 흐름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안현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3개 차로가 막혀 있고요. 남인천 요금소부터 극심한 정체입니다. 남부권 고속도로 중에서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인데요. 진례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한 여야 정치권 평가를 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총괄 특보단장입니다. 안규백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지역구가 동대문 갑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경희대, 외대, 시립대, 네. 또 고대 건너편의 제기동을 네. 위치하고 있는 동대문 갑입니다. 그럼 경동시장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청량리역하고? 청량리역 다 들어갑니다. 요새 아주 뜨거운 핫플스 지역이죠. 아 그렇군요. 예. 뭐 하실 일이 많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삽소리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예. 예. 그런데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총괄 특보단장을 맡으셨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구입니까? 네, 지금 일단 뭐 당 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보단장을 맡게 돼서 아주 막중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당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 세력을 아우르면서 어떤 화합과 단합, 단계를 일궈내는 일을 해야겠고 네. 대외적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과감없이 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미션을 좀 가졌다 할까요? 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나가서는 국민의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이런 모습도 하나의 큰 미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특보단장이시면 이제 특보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보단이 대략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특보단은 보통 보면 이제 상위 정치, 중위 정치, 하위 정치로 이렇게 조직을 나눠 보면은 현역 의원들의 약 10여 명 정도, 또 지구당 원외위원장과 또 유력 인사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조직의 미션들, 네. 하부 조직 미션들 이렇게 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부 조직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고요. 네. 뭐 이를테면 언론, 뭐 법률, 네. 뭐 노동 이런 정도로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미끄럼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안규백 의원은 워낙 그 당에서 이른바 그 계보 정치로부터는 좀 자유롭게 좀 거리를 두고 정치해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당의 통합, 대내외적인 역량의 결집에 좀 역할을 주어지게 된 그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교수님을 예전에 2018년도 그 어간은 상당히 제가 좋아했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근데 뭐 이 특보단 말씀을 하시니까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대선 준비팀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정치하는 집단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선일 수가 있죠. 네. 정치하는 집단에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네. 양재기로 물을 준비하냐 큰 드럼통으로 물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들의 양과 이치가 다를 게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돼 있는 것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또 정치하는 사람들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이요. 어떻게 네. 평가하시는지요? 여야 대표 회담은 저는 11년 만에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만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견을 노출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발표를 하셨던데요. 일단 만나는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씩 좁혀 나가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나눠서 하셨으니까 우선 네. 합의된 것은 어떤 것들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합의된 것은 양당의 민생 공약을 합의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금투세와 관련 주식 네. 이런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고 네.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해병대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의제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아마 물밑에서는 좀 대화를 좀 나누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계속 협의를 아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합의와 협의와 이견이 노출된 것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네. 저는 전쟁 중에 적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당 대표들이 만나서 계속 이 의견을 좁혀가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흡족할 만한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 당내 더불어민주당 일각이겠습니다만 이 뭐 이른바 윤석열 아바타를 상대로 대화를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의 논평은 맹탕 회담이었다 이런 좀 비판적인 논평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특보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연말 손초 사학가들이 조선 이성계를 놓고 삼문난적이다 역성혁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듯이 예.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양당 여야 대표가 정말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난하고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나 미중 간의 갈등,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지금 뭐 대화도 단절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만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네. 거기서 어떤 것을 모색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정치의 하나의 살아있는 모습이지 처음 만나서 그걸 100% 80% 합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합의할 정도면은 진작 만나서 대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만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고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뭐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이것을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진심을 담은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 말씀하시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처음 만났는데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고 계속 이것을 인큐베이터 해서 부스터를 해가지고 더욱더 이것이 대화가 활성화돼서 여야 문제가 또 난맥상에 얽힌 국정의 문제가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다 이번 이 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또 상당히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던데 대화 상대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제가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5번에 걸쳐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지금 계속 반복돼 있고 또 원내에서는 좌파가 작은 이른바 친한이 극소수인 제한된 상황에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저는 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좁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본인도 말씀했듯이 63%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표이기 때문에 역사 앞에 당당히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이지 여기서 협소하고 협력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를 하고요. 네. 그 여러 가지의 평가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한테 평가가 나올 것이고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내뱉었던 해병대 순직 사건의 그 3자 추천안도 그 조작 증거까지 추가해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받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꽃도 안 피고 먼저 사그라진 젊은 청년에 대한 부모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4자 특검도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뱉은 말씀에 대해서는 또 실천적 공약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당 내에서 발의를 해야 되고 그걸 말로써 실천으로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 제3자 특검 아니요. 네. 그것은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추진했던 이 특검하고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아예 발의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으로 보도가 되던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께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발의할 테니까 당신도 같이 동의를 해라. 네.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협의를 좀 더 해봐야 어떤 진척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본인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이 우리 순직 해병 부모가 일주기 전에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라. 그래서 편지까지 쓰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단장지혜라고 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부모를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 부모의 유가족의 입장에서 그리고 언제 어느 시대에 병사의 순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이름이 들먹이고 정권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사람을 떠나서 사회에 살아가는 선배와 어른으로서는 저는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 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 제안을 이제 역제안을 한 셈이죠. 예.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예. 처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회견에서 제3자 특검안을 이제 공약처럼 발표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는 반대였던 것 같거든요.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당론하고 다르니까. 네. 근데 말하자면 입장을 바꾼 것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뭔가요? 입장을 바꾸다기보다는 좀 더 포용적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네. 역지 사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속 제2해무는 거부권 행사하시고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벽을 넘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러면은 추가 제한안까지 우리가 받자. 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예. 더 나가서 네. 사자 추천안이라고 저는 받아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해온 제3자 추천안 또 이를테면 공작 의혹까지 예.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 하자라고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하면 예. 한동훈 대표가 받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대표께서 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이라면은 저는 어떤 난관을 극복하라도 역사 앞에 당당히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의원님 국방위 계속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죠? 예. 국방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계속 국방위를 예. 하고 계시는데 오늘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게 정치 공세다. 그리고 경호처와 해병대원 특검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적 제가 김영현 후보자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지혜로운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이미 밝혀진 대로 800의 7070이 이 경호처 전화번호로 KT로부터 확인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떤 지시로 그것을 전화를 했냐? 이것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답은 저는 90% 이상, 90% 이상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근거를 해서 예. 아마 본인이 후보자 본인이 가타부타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또 안보 책임자로서의 경호 책임자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부의 안보 국방 정책을 기본의 틀거리를 짜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후보 사퇴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또 김영현 후보자가 부적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다른 게 혹시 있습니까?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거.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군의 그 충암고 정보 라인을 뭡니까 자기 세력으로 다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정의당 강성희 의원의 그 입틀막 사건, 네. 과잉 경호 사건 뭐 이런 저런 것을 이유를 들어서 아마 당에서 그렇게 논평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오늘 정책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마 질의가 있을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청문을 하고 있는데 지명 철회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 경우에도 탄핵 추진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영현 후보자도 오늘 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으면 또 탄핵 얘기가 혹시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은 여느 장관하고의 그 내용과 질이 다릅니다. 60만 우리 대군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을 어지간해서는 탄핵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김문수 장관 후보자와는 다르죠. 김문수 후보는 거의 뭐 친일적으로 언행을 하고 그 루라이트 해수 중에서도 아주 극우 성향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갖다가 부정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아마 김영현 장관 후보자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청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이번 청문회는 김영현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일반 정책과 역량 면에서는 어느 정도인가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또 연해 군의 17사단장 여러 군의 요직을 거치면서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국가적 어려운 난제가 얽혀 있는 네. 미중 간과 또 북한 간의 여러 가지 그 단절된 이런 상황 또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시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질의가 있는 다음에 그건 뭐 추후에 예. 판단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아주 뜨거운 정책 청문회처럼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상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걸어온 길을 보니까 크게 무슨 흠결을 잡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정책적으로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정책 역량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 발언을 했거든요. 계엄을 준비하는 의혹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이제 전언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강력한 반발 입장을 냈습니다. 반박 입장을 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그 즉각 반박을 낼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그런 기미와 그런 준동이 없으면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난 17년도에 그 촛불혁명 때 어쨌든 만약에 헌재에서 이게 기각이 되면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이런 문건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계엄 문건이요? 왜 네. 나와서 문건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김영현 장관 후보자의 충암고 선후배가 대통령의 1년 선배이고 또 방첩사 예전에 말하는 기무사 네. 기무사와 그다음에 37 각군에 있는 정보부대 이 라인업들이 충암고 선후배들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우리 법으로는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가 실행과 기획할 수 있는 계엄을 실행과 기획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요. 네. 그 라인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저 보안사 사령관이 전두환이었는데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했지 않았습니까? 계엄사령관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방첩사로 보안사, 기무사, 방첩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아마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보 라인이 그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군에서 정보 라인이. 알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이 다 됐지만 꼭 질문해야 될 게 하나 남아가지고요.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애우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못 됩니다. 저는 너무 과하고 지나치다. 항상 언제까지나 정권에 대한 보복과 수사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교통운동에서 교통환경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희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도로에서 14.2%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으로 지구를 식히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동하기 위해 차지하는 공간도 줄이고 미세먼지나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에 1km당 약 150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10km로 따지면 1.5kg를 배출하는 거죠. 이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0g 정도로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고요. 시장을 가거나 가까운 업무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랑 긴 물병을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면서 부득이하게 비닐봉지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일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다니는 게 가방이 무겁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던 장바구니나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지금 제가 지구를 식히는데 일부분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위기란 게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처럼 보여서 나의 노력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될 때에는 기후위기를 막고 지구를 식히는 일이 충분히 해볼 만한 일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식혀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며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에 영향을 주던 비구름대가 점차 남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가끔 내리겠고 양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수도권에는 5mm 안팎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강원 영동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밤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전라도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8도, 대전 전주 30도, 부산 제주 31도, 대구 3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는데요. 아직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남아있어서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 지금까지 2.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어제 있었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 이 회담을 비롯한 전국 현안에 대한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지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표 회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이었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양당 대표실이 거리가 한 1분 채 안 걸립니다. 근데 네. 그 거리를 좁히는데 11년이나 긴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새삼 우리 정당들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정치 복원에 대한 첫 발을 그래도 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만난 데 의미가 있다 이런데 조금 전에 안규백 의원도 그 점을 강조하시던데 우리 한지아 의원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두 대표가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뭔가 좀 구체적인 현안 합의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90분 정도 예정된 시간 동안 지금 한 3시간 정도 얘기가 되긴 했는데요. 그동안 아주 구체적인 거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생 패스트트랙 취지의 그런 민생 공약 관련된 협의 기구를 운영하자라는 것들이나 또는 미래 세대 민생을 담당하는 AI나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야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가 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것만으로도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요. 네. 이게 양당의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협의 기구에 어떤 현안을 좀 제일 먼저 다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지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이 협의기구 어떻게 갈지는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정책위 의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님도 이제 참석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동안 국회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정쟁 법안 때문에 대다수의 비정쟁 법안들이 발목 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가 싸우더라도 민생 법안은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자. 비정쟁 법안은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협의 기구를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어제도 좀 언급이 됐지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저출생 패키지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가족 양립,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런 주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네. 우리 미래 세대의 민생을 담당하게 될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활발하게 그런 협의기구 내에서 논의가 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의원님 쭉 열거해 주신 그런 법안들은 뭐 여야 간에 약간의 차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쉽게 합의가 가능한 법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약들을 보더라도 네. 공통 분모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비슷하게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법은 먼저 통과시키고 정쟁을 할 땐 하더라도 아니, 순서 조정은 못하냐.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드립니다. 그 질책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어제 그 두 대표 회담에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거 관심 갖고 네.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우리는 아시겠지만 당내 의견들 지금 듣고 있는 절차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시계 와 타임라인에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속도에 맞게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이 사안을 정쟁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 급하면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제거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객관적인 특검법을 내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최근 이제 새로운 특검법을 설계한다는 기사들을 봤는데요. 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권과 재추천권을 갖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기엔 제3자 특검법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협치의 의미가 담겨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고집을 좀 버리고 이 특검법이 진실이 아닌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좀 저희와 함께 대화도 좀 더 나누고 현재 기존에 있는 그 특검법을 좀 철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승 특검법을 이제 좀 철회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긴 줬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이른바 제3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3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무늬만 제3자입니다. 예, 어떤 객관성이 보장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압박한 셈이죠? 비공개 회의, 회담 때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서로 대화를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이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시간표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요? 최상승 특검은요. 법은 안보와 이제 보건을 우리가 중시한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뭔가는 감추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 민주당의 이제 연이은 이런 특검법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요. 네. 지금 단계적으로 말씀드릴 곳이 갑니다.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타임라인을 정하지는 않지만 속도에 맞게 차분하게 당내 의견 수렴을 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여권의 분열의 카드로 활용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가 굳이 대응하거나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또 다뤄졌던 여러 가지 의제 중에 의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료 문제와 관련된 합의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정부에게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네. 뭐 이미 정부 측에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뭐 사실은 상황에 지금 돌입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이 의료 문제와 관련된 여야 대표 간의 이 합의가 그야말로 그냥 그 말만 합의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 의원님 의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양당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나거나 이제는 선거가 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과 정이 대화를 이어가고 우리 당은 민의를 정부에 전달하고 또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권한은 정부에 또 정말로 진솔한 의견을 주는 게 또 국민의힘 여당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공백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에게 당부하는 그런 것만 사실 그 골자로 담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이미 대안을 내놨습니다. 2025년도 정원은 시간적으로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니 2026년 정원은 1년 유예하고 의료대화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게 대안이었고요. 2025년 숫자를 건드리기가 어렵다. 입시가 이미 9월 9일은 수시 원서 접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입시를 고려해서 어렵다라는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회담에서. 다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의지는 알겠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도 2026년 이후에 대한 대안은 특별히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네, 결국 의료 사태 해결의 핵심은 지금 의대 지원 숫자입니다. 사태가 심각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합의에 있기보다는 정부의 그 권한이 있고 정부에게 민의를 전달하는 당의 역할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거고요. 민주당이 좋은 의견을 준다면 그 또한 저희 열심히 경청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쭉 설명하신 대로 적어도 내년도 입시 정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지금은 와서 숫자를 다시 손볼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내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26년도 의대 정원 부분은 조금 또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6년도는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안에 2026년도 1년은 일단은 좀 보류하고 2027년도를 얘기를 하자. 그 이유가 내년 지금 의과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약 7,500명 신입생과 유급생들을 합친 7,500명을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냐. 우리가 좀 더 이 현장을 조금 안정될 수 있게끔 2026년 증원은 조금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이고 그런 차원의 의견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한동훈 대표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당론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의와 당심 63%를 갖고서는 당선된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의 방향성을 만드는 건 당연히 그렇고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한동훈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은 당내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정부에게도 좀 더 이 사태가 심각하니 우리가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보자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당에서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의료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네. 또 동의하는 부분은 의료 사태가 빨리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의원 연찬회 때 이런 정부를 상대로 걱정과 당부를 동시에 전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당연히 동의가 됐고 우리가 발빠르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에도 큰 의견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 개혁 문제 관련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최근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실제로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지금 장관은 그 복지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 의료 쪽은 박민수 제2차관이 주로 이제 이걸 이제 처리해 왔잖아요. 네. 의료계에서는 마치 선행 요구처럼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그동안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도 의료계의 요구처럼 박민수 1차관의 경질을 의료 사태 해결에 무슨 전제 조건처럼 생각하는 것인가? 이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은 사견이라고 하는 전제는 있지만 그쪽으로 물꼬를 트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개인의 의견 전제로 말씀을 하셨고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말씀 비슷한 취지의 박민수 차관을 지목하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을 언론 통해서 이제 하신 걸로 제가 접하긴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제가 사실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 공백의 현실 심각하고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의료계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를 생각해 주시를 다시 한번 호소는 합니다. 근데 인사 교체에 관련된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정부도 또 우리 당도 인지는 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공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청하거나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이 없다. 예. 그런데 당 최고위원이 사견이라는 걸 전제하지만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발언을 하면 그게 사실상 당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2026년 유예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최고위원님께서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한 얘기를 당의 의견이라고 이제는 하는 것은 좀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이 비약이나 소모적인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어제 했던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모두 발언하면서 이제 전원 형식으로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하는 형식으로 계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계엄을 국회에서 무효화하지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아예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연행하고 연금하는 이런 계획까지 있다더라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리적 상식에 근거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상상에 기초한 정치 공세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그런 이런 것들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는 발언을 입장을 곧바로 냈었죠.
솔직히 그리고 법령을 찾아보더라도 뭐 국회의원을 그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는 법적으로도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에 뭐 가능한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뭐 어떻게 계엄이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 대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까지도 들고요. 네. 이런 얘기를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고 국내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이런 주장들을 하셨다는 걸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정쟁의 영향을 소모하기보다는 이 대표도 본심은 민생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협의문을 보면 1번이 민생 공약 관련된 협의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민생을 위해 조금 더 진솔하게 애써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던 이 사람들 중심으로 37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력한 그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을 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당시 청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당시 청와대에서도 사생활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시원하게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정치 보복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검찰 수사는 법원의 영장에 의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대 야당이 나서서 검찰을 압박하듯이 이렇게 규탄을 하는 것 또는 수사와 독립성의 공정성을 이런 압박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는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을 아끼시네요. 그 정도만.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말씀 여기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새벽에 파리 패럴림픽이 개막됐습니다. 사격, 탁구, 태권도 우리 선수단 메달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속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오후 소집됩니다. 스포츠 소식으로 한 주 활기차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먼데이 KBS 김완수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패럴림픽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래요? 네, 패럴림픽 사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우리가 총, 검, 활에서 메달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바통을 이어간 게 사실 지금 사격이 초반 레이스를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격 선수들이 88 서울 올림픽 때부터 88 패럴림픽 때부터 굉장한 기량을 과시용이 사실인데 이렇게 초반에 메달을 잘 풀어갈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첫날 금운동 메달이 모두 나왔어요. 그래서 이윤리 선수가 여자 10m 공기 소총 입사에서 첫 메달을 따냈는데 은메달을 따내면서 본인은 패럴림픽의 금운동 메달을 모두 차지한 선수가 됐습니다. 베이징 때는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지난 리우 올림픽 때 동메달을 따서 이제 금운동 색깔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종두 선수는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첫 금메달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는데 이것도 의미 있는 거고요. 서운태 선수라고 있습니다. 혼성 10m 공기권총 입사에서 동메달을 따냈는데 원래 이 선수는 특전사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특전사 군인이었는데 그 부상을 당해서 척수 장애를 입어서 처음에는 휠체어 럭비하고 탁구 같은 그 격한 운동으로 사실 좀 재활을 시작했었는데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2018년에 사격을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패럴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첫날 3개의 메달을 따더니만 그 다음 날 바로 박진호 선수가 공기소총 입사해서 또 금메달을 따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달이 갑자기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을 따면서 초반 우리 메달 레이스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의 이번 대회 목표가 금메달 5개로 종합 15위권입니다. 근데 이미 40%를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신유빈 선수 때문에 되게 파리 올림픽 그 탁구 즐겁게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탁구도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 그래서 뭐 5개의 메달을 따면서 이제 좀 금메달만 하나 나오면 정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놓치면 좀 아쉬운 메달 같은 경우 하나가 이제 태권도 주정훈 선수가 보여준 투혼입니다. 8강전에서 경기를 하다가 그 왼쪽 무릎과 퇴퇴불 쪽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4강전에 이 선수가 출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강전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나가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 그러면 보통 부상이 악화되고 한 경기를 지고 나면 보통 선수를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메달 결정전에 나와서 카자흐스탄 선수를 7대1로 물리치고 이겼어요. 예,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그 도쿄 패럴림픽에서 처음에 이 선수가 동메달을 땄을 때 아마 사연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할머니 집에 가서 소 여물을 자르는 작두기에 오른손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본인이 찾아갔을 때 본인을 기억하지 못했었대요. 치매가 있으셔갖고.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2번째 메달을 들고 가서 아주 활기차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선수도 역시 멘탈이라든가 실력이 정말 세계 최강이구나. 그리고 태권도라는 데서 이런 게 나와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우리의 국기 태권도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지금 파리 패럴림픽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패럴림픽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낯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안 부릅니까? 예, 왜냐하면 그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 올림픽, 비장애인 올림픽 이렇게 해서 그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최근에는 그 본연의 이름을 찾아드리자, 고유 명칭을 찾아주자라는 의미로 패럴림픽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럴림픽이라는 말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여기 출전하는 선수들을 단순한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라는 것을 반드시 불러주면서 전체적인 프라이드도 느끼게 해주고 있거든요. 뭐 흔히 하는 말로 그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엔 영웅이 출전한다고 하는데 출전하는 영웅에 대한 예우가 그냥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가기보다는 정확한 대회 이름을 알려주고 또 그 선수들이 출전하는 등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장애를 극복해가는 그 등급별로 국가대표라는 호칭을 정확히 주면서 그 선수들에게 프라이드를 심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장애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운태 선수나 이런 경우처럼 후천적 장애가 많습니다. 후천적 장애인 선수들이 그 스포츠를 통해서 본인의 한계도 도전하고 또 본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패럴림픽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에는 영웅들이 출전한다. 예. 자,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얘기 짧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오늘 선수들이 소집됩니까? 네, 오늘 첫 소집을 합니다. 지난 26일에 홍명보 감독이 논란 속에서 26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대표팀을 가져가는 본인의 철학은 안정 속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선수들을 기존의 선수들을 다 뽑았고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K리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젊은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강원 FC의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거든요. 아주 젊네요. 네, 양민혁 선수는 사실 이제 이번 시즌을 마치게 되면 토트넘에 입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있는데, 이 선수 대표팀 발탁이 만 18세 132일입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빠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기대.
그런데 그 양민혁 선수한테 그 대표팀에 대한 기회는 주지만 출전 기회는 본인이 잡아야 한다. 본인이 실력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미 전달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젊은 영웅의 탄생을 좀 더 기대 또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KBS 김완수 기자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예,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뭐 11년 만에 있었다고 그러죠. 예, 뭐 이런 질문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누가 이긴 회담이었냐? 누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윈윈한 겁니까? 예상대로 진행된 거 아니에요? 예상대로 됐다. 네, 시간은 뭐 엄청 오래 했지만은. 예. 아니 공부 오래 한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제가 봐도 필요한 일을 했고요. 네. 뭐 승자 패자 없이 그냥 비겼다. 할 일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데 숙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그 안규백 의원, 네. 또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 이렇게 각각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두 분 다 만난 데 의미를 상당히 강조해서 두더라고요.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상당한 합의와 성과가 있었으면 그걸 넘어서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할 텐데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만. 김영우 의원. 그 사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서 이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가 그렇습니다. 야당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현 정부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은 되죠. 그리고 야당 대표는 국민의 뜻을 이렇게 나는 전했노라 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지만은 책임이 없으니까요. 네. 근데 여당 대표는 그 정책을 나중에 실천을 하고 또 예산을 만들고 하는 거에 그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인데 이게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조율이 돼야 되고 결국은 또 정부 부처하고도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뚜렷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약속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국회에서 한 일은 사실 야당이 폭주한다.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너무 입법 독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비판하느라고 필리버스터라든지 또 로텐도홀에서 반야당 피켓 시위하고 이게 전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래도 여야 대표 회담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정치가 이런 그 타협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그 강한 인상을 보여준 거죠. 그것으로 한동훈 대표는 만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뭐 이 합의문은 아니지만 공동 발표문이 나왔던 게 하여튼 조금 지나면 저는 다시 원위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얘기 중에서 언론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 얘기는 좀 깜짝 놀랐어요. 한동훈 대표가 1심 결과에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모두 발언 치고는 굉장히 센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아프고 뭐라 그럴까요? 정말 뒷꼭지가 뭐 시리다고 그럴까요? 정말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뭐 한 문제가 찬바람이 불면 나올 사법 리스크거든요. 네. 9월 달에 구형이 나올 거고 10월 달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면 이제 1심일 뿐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퉁치고 넘어가는 지금 찰나거든요. 근데 그걸 1심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검사 탄핵이 이 판결을 넘어가려고 그러는 빌드업이다. 뭐 이렇게 정면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번에 회담이 일주일 연기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하려고 했던 일주일 전에 만약에 했다고 그런다면은 목요일 날 임정혁 고검장이 백현동 사건 관련돼 있는데 1심 선고가 나오고요. 실형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김인섭 이분도 백현동 이거 2심이 나왔어요. 실형 세게 나왔죠. 그리고 그날 선거법 관련으로 이재명 대표가 신문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가지고 일요일 날 회담을 하고 월요일 날 또 위증교사로 또 신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일주일 연기가 된 건데요. 근데 뭐 보니까 건강에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수년을 할 만큼 그 사법 리스크가 골이 지근지근 아픈 건데 그 문제를 정면으로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이거 정말 세게 받아치는구나. 그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불쾌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어요. 불쾌하죠. 근데 그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받아치는 건 물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언론이 지금 우리 신경명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대목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 의외로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좀 보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를 면밀하게 관찰했을 거고요. 지금 아마 9월, 10월 달 동안에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어떤 대응이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를 어떻게 치고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국의 방향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여당 당대표지만 용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하고 좀 뜻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거를 이제 부각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안을 만들어 오면 내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여유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뭐 하면은 내가 수용할 용의가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야당의 당대표면서 차기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그런 그 당대표다. 굉장히 어떤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또 재판 결과에는 승복을 해야 된다. 당신은
본인이 무죄를 확신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직접. 그래서 재판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고 날이 서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좀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년생이니까 좀 만만하다 그럴까? 하여튼 뭐 좀 쉽게 쉬운 상대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런데 의회의 일격을 그렇죠. 포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당신은 사법 리스크가 지금 뭐 임박한 거 아닙니까? 특권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받아치는 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의 그 소추권 그 문제도 같은 차원으로 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슬쩍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최상병 특검은 예상대로 진전이 된 거예요. 뭐 문제 제기하고 당신들 제안한 거 다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힘당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직 당내 사정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서 이건 뭐 예상대로인데 저는 의료대라는 이건 아마 용산이 좀 불쾌했을 거예요. 여야가 뭐 딱 떨어지게 이견을 보인 것도 아니지만 분명하게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응급체계는 구축돼야 된다. 이건 분명히 여야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결을 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겁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뭐 이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요. 그건 여야가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 지금 여전히 아마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년 그 의대 정원 이제 유예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은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건 여전히 이제 그런 앙금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뭐 어제 여야 대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으로 좋은 일이다 환영한다 뭐 이런 그 반응은 나왔어요. 굉장히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반응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인데 오늘이 이제 그 22대 정기국회 정식으로 이제 개원을 하는 날인데 글쎄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지금 당 입장에서는 여야 대표가 어쨌든 간에 만나서 뭔가 이제 그 대화를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아마 이 여야 간의 이 갈등 문제, 대치 문제는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죠. 그 어제 여야 그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전원의 형식으로 그 계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엄 선포하면 국회가 바로 그걸 뭐 과반 이상의 표결로 무력화시킬 것을 대비해서 아예 국회의원을 연금하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방위원장 지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제가 국방위원장 했죠.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도 뭐 이제 계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연구를 하고 그 국방부 장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계엄이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저도 놀랐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근거가 있는 발언도 아니고 계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가 계엄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무리 대통령이 좀 강하고 그 스타일이 좀 강한 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의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당대표가 계엄을 얘기한다. 이거는 오히려 그 여야 간의 정쟁을 더 부추기고 이러기 위한 그 전략 같아요. 그리고 계엄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그냥 해제가 됩니다. 지금 왜 계엄 얘기가 나왔는지 오히려 여러 가지 그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그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의 어떤 퇴진을 뭐라 그럴까 명분 쌓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좀 황당했습니다. 예, 신경임 의원님. 그 특별한 근거를 대진 못했어요. 네. 지난번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얘기한 그 수준의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카운터 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경솔하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한다 그러면 국내적인 저항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조롱을 받죠. 뭐 이상한 이유를 대서 서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아마 이 공인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근거라도 가지고 이런 얘기가 분명히 이런 근거에서 기반한다라는 얘기 정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 얘기를 다시 반복했다. 그건 좀 경솔한 발언입니다. 예, 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시죠. 두 분 다 이거는 좀 경솔하다 또는 좀 전혀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놀랐다. 황당하다. 예, 황당하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이상직 전 의원의 하여튼 이른바 제3자 뇌물 또는 직접 뇌물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문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다가 안 줬다면 이건 직접 생활비를 대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제3자 뇌물죄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37명의 국회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뭐 강력한 그 반박 입장문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건 좀 깊이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점점 얘기가 커졌어요. 이게 3년 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전주지검에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상직 의원의 전 의원의 근거지가 전주고 이게 이스트항공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다시 격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격가지라서 뭐가 격가지인지 본가지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제3자 뇌물을 갖다가 이제 뇌물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검찰이 흘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이 문 정부가 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한 부분하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지원을 한 문제하고를 두 개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간 것이 이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수사가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림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수사상으로 이걸 입증한다는 게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이상직 전 의원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회사원을 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타 항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도 됐고 이게 또 연관이 돼가지고 문재인 선대위원회에서 직능본부 수석 부본부장을 했습니다. 이 다 경력이 연관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정부가 19년 5월에 출범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이 됐고 여기에 초대 장관이 홍종학 전 의원이 됐는데 이때 후보로 같이 홍종학 의원하고 경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될 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데 사실은 별 결격 사유는 없는 거예요. 물론 그때 왜 장관이 안 됐냐면은
기업을 한참 할 때 2002년도에 주가 조작 혐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중진공 이사장은 될 뻔한 사람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장관도 될 뻔한 사람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그 사회 지원 문제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했는데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은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전주지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수사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자신감이 있어야지 전직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이걸 기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한번 찔러나 보고 이렇게 수사하는 건 안 됩니다. 일단 피의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적시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그렇죠. 표현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신감이 없었다면 참고인이나 또는 아예 적시를 안 했을 텐데. 그러네요. 그리고 예. 제3자 뇌물을 뇌물죄로 하겠다는 건 바로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검찰이 그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하든지 한번 찔러나 보고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수사도 그렇게 해야죠. 네. 제가 보더라도 검찰은 이재명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족 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혜 씨 가족한테 지원했던 생활비를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뇌물죄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8년인가요? 그 당시에 사실 그 현직 대통령의 그 딸이 갑작스럽게 그 태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굉장히 놀랬죠. 많은 국민들은.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뭐 이제 검찰이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당시에 굉장히 그게 의혹에 휩싸인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의혹 제기가 되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이게 뭐 그 개인 사생활이다. 근데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기 때문에 해외로 가게 돼도 여전히 그 경호의 문제도 있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급하게 해외로 갔다 한간에는 도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이미 진전이 됐고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이렇게 적시가 됐는데 수사를 하려면 이제 앞으로 제대로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스럽게는 생각할 거예요. 여태까지 3년 동안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진하다가 지금 이제 또 이혼한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이 들 수는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어떤 그 설명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비판만 하기 이전에 검찰 앞에서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어제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아마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법 앞에서 또 수사 앞에서는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이제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적시해서 수사를 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뭐 전주지검이 됐건 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아니면 뭐 대검이 됐건 어쨌든 국민들한테 그간의 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됐다. 그동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아니었을 텐데 왜 어떤 사안으로 이 피의자로 전환을 하게 됐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치권의 불필요한 이 정쟁화를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검찰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9월 9일이죠. 다음 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이 당시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장을 공판전 증인 신문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주지검을 넘어서는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검찰이 이 정도로 크게 수사를 벌리려면 분명히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전면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있죠. 판결 앞두고 있죠. 근데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또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야 간의 전면전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은 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굉장히 지금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수사와 탄핵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아주 그 국회가 험난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제 국정감사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이 있죠. 그러면 추석 연휴 때 승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정치권이 노력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뭐 의료 대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또 수사 탄핵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올해 가을 겨울 내년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그 험난한 길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이 검찰이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빨리 내놔야 되겠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같으십니다. 자, 마지막 시간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어요.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신 두 분이니까 이 여야 국회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것만은 좀 해달라 한 말씀씩 좀 이렇게 조언하거나 당부하시는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신경민 의원님. 그렇죠. 첫 번째는 지금 개원식을 못해서 이번에 좀 개원식을 겸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개회식이냐 개원식이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개원식으로 일단 가는 거니까요. 네.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지금 안 오겠다는 식으로 용산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일단 좀 유감스럽고요. 지금이라도 좀 마음을 바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려울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얘기 나눈 걸로 봐서 앞으로도 전조가 심각하고 험노가 예상이 되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합의가 되는 건 그냥 법안이건 예산이건 간에 합의가 되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볼모로 잡지 말고 네. 정쟁 법안에 볼모로 잡지 그거고 말고 이건 이거다. 먼저 처리해라. 네. 최소한 그건 해달라.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우 의원. 네, 어제 여야 대표가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기구 빨리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회가 비정상 뭐 다 비정상인 거 알죠.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그 민주당 그 의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은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가 비정상이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참석을 안 해버리면 국회가 비정상이라는 걸 정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여야 협치나 대화하지 않을 건가요? 이럴수록 오히려 참석해서 비정상인 국회를 그래도 정상으로 좀 만드는데 다들 일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품격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정치 현안을 두 분이 아주 품격 있게 풀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 정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